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2월 20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론 편곡지를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 이제 대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자, 보병을 전원 기동화하겠다, 즉 행군을 없애겠다. 자, 그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뭐 신세대의 장병들을 위한 뭐 배려, 글쎄요. 뭐 그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제 보병이 기동력이 향상이 된다는 것은 사실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방 개혁을 통해서 이제 정예병, 첨단군 이런 걸 이제 주창하면서 사단에서 여단급으로 이제 주력 전투 부대가 중심이 옮겨갔고, 각 여단들의 전투력을 이제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육군 병력의 감축이라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병력 자원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전체적인 세계 추세에도 맞다. 과거 병력 위주의 우리 육군이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고, 특히 뭐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와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기존에 이제 확대돼 있던 어떤 육군의 조직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화 되는 거거든요. 자, 군단 수를 줄이면은 중장급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사단 수를 줄이면 소장급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 위에 옛날처럼 뭐 1군, 2군 이런 걸 없애면은 이제 사성 장군 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거니까,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관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2018년 기사인데, 그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자, 병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병력으로 더 강력한 군을 구축하겠다. 옛날처럼 병력 위주가 아니라 기술군 위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여단 단위로 편성을 하겠다. 주력 이제 부대로서, 전투 부대로서, 그리고 각각의 여단은 과거의 사단급 이상의 화력을 보유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성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제 밥줄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군 구조 개혁이라는 부분이 예전에 노무현 때부터 말이 나왔지만 군의 반발이 있어서 잘 안 됐고, 박근혜 때도 시도했지만 잘 안 됐지요. 자, 문재인 때도 시도를 했지만 1차적으로 실패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현천의 그 쿠데타 기도 건이 불거지면서 그게 가담 부대들 명칭이 쭉 나오고,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망을 가면서 유야무야 됐는데, 그것을 제가 봐서는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군 구조 개혁을 시행해내죠. 지금까지 이제 별 이야기가 없고, 지금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 봐서는 이 방향이 맞다, 순리다. 그 고비를 잘 활용했다. 그래서 군이 힘이 위축됐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군 구조 개혁을 단행했다. 이거는 시간이 한참 지나야지 나올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자, 이기면서 이제 아미 타이거가 이야기가 나왔고, 국방개혁 2.0, 그리고 이제 사단수를 이제 정비를 하고 군단수도 정비를 하죠. 두 개의 군단이 없어지죠. 뭐 1군, 2군 뭐 이런 거 없어지는 좀 됐고, 12개 상비 사단으로 될 거예요.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여단이 이제 전투의 중심이고, 정예와 첨단화된다. 이거 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군이 뭐 보병이 행군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도 뭐 차량화가 다 기동화가 다 된다 하더라도 여차하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군부대 훈련하는 걸 보더라도 뭐 이제 행군 훈련은 꼬박꼬박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군 보병을 그래 하겠다는 게 아니죠. 뭐 산악여단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3군단에 새로 생겼는데, 그런 것은 뭐 차량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량으로 기동이 절대 불가능한 그런 부대는, 좀 전에 산악여단 같은 경우는 거기에 특화시킨다.
무기 체계도 거기에 특화시킨다. 이동 수단도 거기에 특화시킨다. 예,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가 해외 파병을 하는 경우에 그런 특수한 지형인 경우에는 사단계단이 갈 수도 있다. 또 전략기동군이라고 불리는 해병대가 갈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7기동군단 내에 제2 신속 대응 사단이 생겼잖아요. 일단은 헬기를 통해서 주로 이동하는 부대.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특전사도 있다. 해군의 UDT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의 카드가 좀 다양해진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동을 하면서 우리의 해외 전력 투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계속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의 위상이 계속 커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산하계단이나 공수부대, 특수부대 제외 좀 전에 기사에 나온 기사 제하의 내용입니다. 자, 아미 타이거 4.0의 핵심은 기동력이다. 그동안 기동화에 너무 신경 안 쓴 게 사실. 예,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다른 이유는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되면 한 명의 장병이 갖춰야 하는 장구의 무게가 늘고 한 장병이 예전에 나왔던 자료를 보면 2천만 원어치의 장비를 몸에 두른다고 해요. 아무리 가볍게 한다고 해도 많은 장비가 늘겠죠. 배터리도 등에 매달고 다녀야 되겠고 그 배터리가 방탄복격칼도 뭐 겸하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야시 장비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충전해야 한다. 즉 이것은 뭐냐? 계속 행군을 하고 그리고 작전에 투입되고 야영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도 없다. 그 무거운 장비를 계속 들고 다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많은 분이 동의가 됩니다. 그럼 그 수단으로서 뭐가 있느냐? 자, 이게 오늘 제목에도 말씀드린 5톤 방탄 트럭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5톤 트럭 또 2.5톤 트럭 이거를 지금 다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수천 대 분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6.25 때 사용하던 그 트럭을 계속 그때 걸 계속 쓴다는 건 아니고 그 형식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바꿀 때가 되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결정을 했고 여러 가지 형식이 나오는데 그 중에 5톤 방탄 부분이 있다. 금년부터 배치가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네, 이건 예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수량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금년부터 할 거라고 봅니다. 자, 5톤 방탄을 600대 확보할 예정이에요. 네. 자, 그 사진 속에 보이는 거고 기아에서 만드는 거죠. 이게 막 7.62mm 탄 정도까지 막을 수 있는 거고 두껑도 덮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여기에 보면 탑승 인원이라는 부분이 재밌는데 이게 이 정도 규모의 트럭에 인원을 꽉꽉 채우면 사실은 40명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타게 되면은 한 28명 정도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더랬어요. 일단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소대 28명 완전 군장을 저기 다 태운다? 그리고 적진을 돌파한다? 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전시에는. 그러면 한 소대가 차량이 파괴되면 너무 인명 손실이 크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 한 18명 정도를 태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넉넉하게 태우고 필요한 장비들을 내 공간을 마련한다. 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단은 한 차에 너무 많은 병력을 실는 데 대한 부담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도 보이지만 RCWS 예, 무인 이제 포탑이 설치될 예정이죠. 12.7mm. 이게 들어가는 게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이게 단지 수송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여차하면은 전투 지역에서 쓸 수 있다. 당연히 방탄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12.7mm 저기 RCWS가 들어가면은 이제 적외선, 가시광선 이게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뱅뱅 돌아요. 돌면서 자동으로 위협 감지 시스템이 돼요. 즉 시각적으로 상대방의 모양을 본다거나 무기를 파악해서 자동으로 겨냥이 될 수도 있고요. 위급 상황에서는 자동 발사까지 돼요. 지금 나오는 컨셉을 보면. 그리고 저기 매복한 상태에서 공격을 하면은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게 저게 모습이. 그렇게 되면 소리에 대한 반응도 돼요. 즉 소나 기능이 있어요. 소나 기능이.
그래서 자동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준이 돼요. 발사도 하고. 자, 이걸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방개혁 2.0이 거의 완성되고 그 방향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12개 전방사단을, 보병사단입니다. 12개 전방 보병사단을 전부 다 기동화 시킨다면은 얼마나 많은 차량이 필요하냐, 이걸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12개 전방 보병사단에 들어있는 삼각 편제를 기준으로 표준화해서 몇 개의 분대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12개 사단이면은 각각의 3개 여단이 있어요. 그럼 36개 보병 여단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보병 여단은 3개의 보병 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8개의 보병 대대가 있어요. 각각의 보병 대대에는 3개의 보병 중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324개의 중대가 있고 972개의 소대가 있고 각 소대가 3개의 보병 분대로 이루어져 있으면 약 2,916개의 보병 분대가 있어요. 네. 그 예전에 뭐 화기 중대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는 차량에 의해서 지금도 이동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약 3,000개의 보병 분대가 있는데, 자, 차량의 기준도 분대 단위로 돼 있겠죠. 그게 뭐 차륜용 장갑차든 궤도용 장갑차든 거기는 한 개 분대, 즉 향후 8명이 될 것 같으니까, 예, 8명. 그걸 당연히 기준으로 설계가 됐을 거예요. 뭐 예전에 9명으로 설계가 됐겠지만 향후 8명이니까 추가 장비를 얹을 공간 이런 거 치면 8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보신 그 5톤 방탄 트럭은 2개 분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 중인 게 과연 이게 되느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줘요. 예. 자, 먼저 K808 2018년부터 배치됐죠. 이거가 이제 806도 있는데 대부분이 808이에요. 이게 이제 전방 보병사단에 들어가는 거죠. 807인가 806인가 바퀴 6개짜리는 후방용이죠. 500대 가량이 되는데 이러면 500분대를 책임져요. 이게 아까 3,000개 중에서 3,000개 분대 중에서 500개를 이게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게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되면은 이제 필요하다면 추가 생산도 가능한 부분이고, 이거는 지금 보통의 이제 장갑 차량들이 보면은 버스 만들듯이 컨베이어 시스템이 아니에요. 차대 갖다 놓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만드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 체제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도 10억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저렴한 겁니다. 스트라이크 장갑차, 미국에, 예, 이거랑 재원이 비슷해요. 무게도 비슷하고 오히려 뭐 파워트레인 같은 건 이게 더 세요. 장감력도 비슷하고 방호력도. 그게 지금 기준으로는 한 600만 불, 700만 불 좀 돼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7, 8, 90억이에요. 근데 이건 10몇 억이잖아요. 예.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예. 자, 이러다가 이제 파생형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로 뭐 포탑들을 단다든지 개량의 여지도 있고, 뭐 현군 같은 거 다른 거는 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자, 파생형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미 이제 대대급의 지휘소 차량이 이미 나왔죠. 그것도 이제 대대급으로 다 전군에 전 보병사단에 배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생형 같은 경우는 이게 현대 로템인데, 로템 같은 데서 욕심이 많겠죠. 이걸로 뭐 박격포 차량도 만들고 싶고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만들고 싶겠죠. 대공 방어 차량도 만들고 싶고. 예. 그러면 또 하나 쪽에서는 또 자기들 거를 밀고 싶고 뭐 이런 게 좀 되겠죠. 예, 예. 자, 이건 이제 5톤 방탄 차량이고 현재는 18명이 계속 숫자가 줄어요. 18명 정도가 낙착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일개 소대를 병력을 다 태울 수 있는데, 거기다가 뭐 RPG라도 한 방 맞아서 어떻게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방호는 7.62mm 탄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보신 차륜용 장갑차보다는 방호 능력이 떨어져요. 자, 이게 500대를 생산하는 거니까 이게 1000분대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1500분대 해결됐죠? 아까 차륜용 장갑차가 500개 분대를 해소했으니까 1500개 분대가 해소되고 절반 남은 거예요. 예. 그 절반도 제가 봐서는 이미 대충 가늠이 다 된 것 같아요. 즉, 이거를 다 계획해서 숫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물론 이 트럭도 여러 가지 파생형이 나오겠지만, 예. 왜 하나 플랫폼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쓰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비용 면에서.
자, 이게 보면은 17년 기사인데 이 이제 소형 전술차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를 1만 여대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2017년부터 배치됐는데 30년까지 분대 단위로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히 가운데 있는 차량을 보시면은 저게 8인승 방탄이에요. 예. 향후 8명이 1개 분대가 된다 했을 때 저기에 1개 분대를 탑승할 수 있어요. 탑승시킬 수 있어요. 방호력은 이것도 7.62mm 탄 정도죠. 자, 이거를 소형 전술차 1만 여대 납품한다고 했으니까 많은 숫자의 분대, 정확하게 이거는 워낙 베리에이션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만큼 것을 가지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수량 배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대까지 배치한다는 거 봐서는 보병 분대에 여건에 맞는 곳이라면은 이것을 보병의 수송용으로 쓰겠다라는 의미가 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차륜형 장갑차가 있고 좀 전에 보여드린 5톤 방탄 차량이 있고 여기에 소형 전술차가 있어요. 그거를 어떤 조합을 맞춰서 쓸 것이냐. 자, 그거는 그 사단이 활동하는 지역의 지형과 좀 상관이 있지 않겠는가. 도로망이 발달해서 급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에서는 차륜형 장갑차나 이런 8인승 방탄 소형 전술차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형이 산악 지형 같은 경우에는 궤도형 차량이 더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궤도형 차량의 여유분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죠. K200. 예. 자, 이게 K200A1인데 원래 200이었는데 A1으로 넘어오면서 아마 변속기하고 엔진의 출력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주력 이걸로 다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K200A1입니다. 자, 이걸 기본형, 이게 또 다양한 파생형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기본형, 보병 수송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게. 이게 1700대나 가지고 있어요. 이 차량이 처음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기동사단, 예, 그리고 보병 군단에 이제 보병 여단, 죄송합니다, 기갑 여단에, 예, 그러니까 기계화 보병용으로 이제 주로 썼죠. 예. 그런데 이제 국방 개혁을 통해서 기동사단도 줄었잖아요. 줄고 거기가 장갑차가 지금 K21로 다 바뀌는 추세예요. 최근에 K21 장갑차 같은 경우도 100대에서 한 200대 정도 추가 예산이 배정이 됐거든요. 1, 2년 전에. 예, 그래서 그게 다 나오면 500대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즉 기동군단, 7기동군단에 있는 3개의 기동사단은 전부 다 K21로 갈아탄다는 거예요. K2 전차로 다 갈아타고. 그러면서 이제 K1, A1이나 전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장갑차 같은 경우는 K200A1 장갑차가 다 풀려 나와요. 바깥으로. 그것을 보병사단으로 보내서 보병사단의 화력과 기동력을 증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거를 지금 개량 중이거든요. 개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차량에는 1개 분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1개 분대, 미래에 8명, 지금도 뭐 9명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생각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마지막 퍼즐이다. 즉, 4가지 종류로서 이걸 감당하게 된다. K808 장갑차, 차륜형, 그 다음 5톤 방탄 트럭, 그 다음 소형 전술차, 8명 수송하는 거 방탄, 그리고 K200 장갑차. 이걸 지금 개량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면은, 3,000개 전방 12개 상비 사단에 3,000개 분대를 다 실어 나를 수 있다. 그 조합은 어떻게 되느냐? 뭐 제가 깊은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각각 소속 부대에 활동하는 전선의 지형에 따라서 배분이 될 것 같다. 자, 궤도 차량은 당연히 험지 돌파능력이 훨씬 좋습니다. 바퀴 차량보다. 대신에 고속으로 장거리를 도로 같은 데서 기동하기에는 불편해요. 네. 자, 그걸 섞어서 할 것이다. 이게 계산이 다 됐다. 숫자가 거의 맞다. 즉 K200 장갑차가 이만큼 흘러나올 것이다. 7군단을 재정비하면서 그거에 기본을 두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를 보병용으로 전용할 수 있느냐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808 차륜형 장갑차를 몇 대로 할까?
그게 그 다음 비싼 거니까. 그게 필요 숫자를 먼저 도출한 다음에 썼겠죠. 예, 그리고 그것은 최전방에서 투입될 수 있는 공격용, 일단 여단이라면 공격용 대대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좀 K200A1이랑 왜 방어력이 비슷하죠. 그리고 향후 공격력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요. 뭐 현궁을 단다든지 향후 무인 포탑, 가벼워진 무인 포탑을 단다 그러면 30mm, 40mm 폭발이 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격용이에요. 최전방용이에요. 자, 그 숫자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자, 그 숫자가 뽑힌 다음에 그 다음은 더 가격이 저렴한 오톰 방탄 트럭이다. 이거는 최전방에 투입되지는 못하겠죠. 방어력이 이거보다 못하니까. 예, 거기는 수송용의 방점을 찍는다. 대신 안전하게 수송한다. 예, 이때까지 60 트럭에 비해서는. 그리고 방어력도 준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보장이 된다. 자, 저거와 같은 급은 소형 전술차다. 소형 전술차는 기동력이 우선시 되는 경우에 소형 전술차가 5톤 방탄차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5톤 방탄차는 수송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저거는 많은 병력을 재배치할 때 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신속 대응을 하는 경우에 여단 차원에서 소형 전술차가 먼저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시입니다. 예시. 자, 그래서 K200A A2 장갑차 개량형 도입 이걸 볼게요. 뭐 장갑차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차체라는 것은 이게 알루미늄 장갑이기 때문에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봐지는 건데 이미 엔진의 크기도 지금 이미 350마리이기 때문에 웬만한 업그레이드를 견뎌낼 정도로의 엔진 출력이에요. 그리고 초기 개발할 때도 이미 포탑이 있는 것을 전제를 하고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하다. 그럼 이걸 버릴 이유가 없다. 이미 변속기하고 엔진은 괜찮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을 현대전장 개념에 맞게 개선하자. 그럼 최소한의 적은 비용을 들여서 현대전장에 우리 보병의 기동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쓰자. 그럼 지금보다 훨씬 낫다. 여기 보면 양압 장치가 들어가요. 양압 장치라는 것은 이제 MBC 방어가 된다는 거죠. 뭐 핵전쟁이나 뭐 케미컬 웨폰, 즉 화학 제재 또는 생물학적 제재를 막아낸다는 거죠. 즉 양압 장치를 해서 바깥으로 공기를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안에는 이제 필터가 된 공기가 들어오게. 그러면서 이제 에어컨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승차자들의 이제 그 쾌적성을 좀 올리고 고무 궤도를 쓴다. 자, 고무 궤도를 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고무 궤도를 쓰면은 장거리에서 승차감이 많이 좋아진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차륜형 장갑차가 도로에서 빨리 기동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덕이 이제 차처럼 버스같이 이렇게 편하다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K200A1 장갑차는 굉장히 좀 부족했다. 그래서 고무 궤도는 지금 우리 향후 이제 기갑 차량에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확보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편하겠다. 여기서 뭐 현수 장치까지 바꾸고 또는 또 뭐 그런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이 차체가 좀 작기 때문에 그 보기준을 하나 더 늘려서 차체를 좀 길게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보병 분대가 9에서 8명으로 줄어들면은 차체가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꾸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은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그럼 새로운 차로 합시다 그냥. 예. 향후 몇십 년 쓸 거면 자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RCW에서 들어가고 조종사를 위한 연령상 장치, 즉 밤에도 운전할 수 있게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하죠. 야간에 기동한다는 게. 예. 그리고 RCWS도 당연히 밤에도 활용됩니다. 적외선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 장갑차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던 자동 소화 장치 이런 걸 갖다 붙이면 되는 것 같고, 전장 통합 시스템 이런 거는 이제 네트워크 전장을 위한 통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기존에 다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예,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승차감도 좀 꽤 개선된다. 제가 봐서는 이 정도면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RCWS가 제일 비쌀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된다는 게 지금 5톤 방탄차 아까 500대, 그리고 K808 아까 500대, 1000대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한 3000대 정도는 3000대나 2000대에서 3000대 정도의 보병, 수당이 생겨야 돼요. 그 대부분은 RCWS를 가져야 돼요. 이거 큰 시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RCWS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될지 몰라요. 그럼 국제 경쟁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현대하고 한화가 이 RCWS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잡음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왜? 이게 큰 덩치거든요. 이걸 밑바탕을 두고 한국군이 쫙 사용해주면은 전 세계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고, 제 생각에는 RCWS는 한동안은 그냥 12.7mm 이게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웬고하니 여기에서 20mm 포탑, 뭐 30mm, 제가 보기에서 우리 군이 단다 그러면 최소한 30mm 포탑은 달려고 할 거예요. 우리 화력 덕후잖아요. 근데 그래 되면 아무리 무인 포탑으로 간다 그래도 차가 무거워져야 되고, 적의 보병 전투 장갑차랑 교전할 수 있다, 최전방에 나선다 이런 거거든요, 상대방이. 그러면 방호력도 증강이 돼야 돼요. 지금 12.7mm가 아니라 K21처럼 전방이 30mm 정도는 탄을 막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비슷한 녀석이 올 거거든요. 그래 되면 기존의 엔진이 출력이 안 된다. 엔진이 출력이 센 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 되면 이게 새로운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자, 미국처럼 스트라이크 2단처럼 장거리 공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병이 타는 장갑차가 다른 포병 지원설이 같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다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소대 중에 한 대를 갖춘다든지 중대 중에 몇 대 정도는 강력한 화력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대전차 미사일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에서 지금 되게 밀도 있게 배치된 사단들이 우리 지상작전만을 한반도에서의 지상작전만을 고려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무장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단에는 보면은 대대급에 이미 현궁이 다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예단급에 105mm 포가 있고, 또 대대급에 4.2인치 박격포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화기 중대에서 좀 더 배치가 돼요. 이렇게 저렇게. 거기다가 정 원하면은 사단에 있는 그 방공포도에 있는 30mm 대공포까지 그들이 현궁이랑 같이 다니거든요. 즉 방공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지상 화력 지원용으로 써요. 직사 화력으로 30mm 포 두 문이 동시에 쏴져 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사단의 좁은 작전 면적 내에서 모든, 예를 들어서 사단 내에 있는 여단이 강력한 전투를 수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화력들을 이렇게 배분해서 분산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장갑차에, 차륜용 장갑차에다가 또 내지는 K200 장갑차에다가 그런 것들을 추가로 안 붙여도 될 것 같다. 왜냐, 전투에 참가하는 부대에는 그런 걸 배속시키면 된다. 그런 세력들을. 자, 그런 생각이 사실은 먼저 들어요. 우리가 무슨 수송기를 통해서 장거리로 포병 지원 역량이 없이 그냥 장갑차 보병 성견대만 보내는 경우에는 장갑차의 무장을 과하게 해야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사단의 작전 역량이, 작전 구역이 되게 좁고 사단 내 화력이 막강한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보병이 이동하는 것만 안전하게 이동해도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 전장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으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뭐 배터리 충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12.7mm RCWS 정도면은 굉장한 화력이다. 보병 분대에 있어가지고 12.7mm는 강력한 거거든요. 내지는 유탄 발사기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유탄 발사 기관포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일단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로 해서 12.7mm RCWS로 간다. 요번에 이제 한화랑 현대랑 경쟁한 것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 추가로 필요가 생기면은 그 중에 몇 대를 골라서 업그레이드를 할 거다. 왜냐하면 이미 40mm CTA4 같은 게 개발이 돼 있고 한화에서 하고 있는 해병대용 새로운 상륙 장갑차 거기에도 40mm 포탑이 지금 이미 준비가 돼 있거든요. 유탄 발사기까지 같이 돼 있는 거.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실게요. 이게 예전에 이제 미래 전장에 대한 개념인데 대대 기준이에요. 대대. 예, 여기 보면 이제 화기중대 보면 40mm 고속 유탄 기관총이 있고 K242 박격포, 저건 4.2인치 박격포죠. 저게 옛날에 예단 지원 화력이었다가 지금 대대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단은 105mm 자주곡살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단의 지금 화력이 과거 사단보다 훨씬 높아요. 포의 숫자도 그렇고. 자, 사단급으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탱크 대대가 있죠. 전차 대대가 40대 이상이 있고 자주포, 포병 여단. 그리고 향후 군단급으로 육군 군단급으로 아마 소형 무장 헬기가 대량 생산되면 한 300대가량 생산될 거잖아요. 그게 군단급으로 다 내려올 거예요. 아마 사단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군단급 확실히 내려오고 유무인 복합체계, 예, 공격 무기죠. 그들이 다 지원. 벌써 여러 겹이에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화기중대에 보면은 대대급 자폭 드론 보이시죠? 예. 그 정찰대 무기 보세요. 무인 차량들로 쓴다. 다기능 드론이다. 다기능 드론이 뭡니까? 예, 자폭 드론이라는 뜻이겠죠. 자, 보병 중대 전력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나와 있어요. 차륜형 장갑차 내지는 소형 전술 차량 내지는 K200 장갑차. 이게 동시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중복이 되기도 하겠지만 두 가지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장 상황, 그 사단이 책임지고 있는 책임 구역의 지형에 따라서 이것이 K200 장갑차가 될 수도 있고 차륜형 장갑차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5톤 방탄 트럭은 일반적인 이송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다. 거기에 대한 조합은 이미 면밀한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숫자가 좀 준비됐다고 보거든요. 여기 이미 정찰 공격 드론 이런 게 있죠. 즉 이렇게 되면은 K200 장갑차나 차륜형 장갑차 내지는 5톤 방탄 트럭에 드론이 항상 들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거기 운용 요원 그들도 지켜져야 될 거잖아요. 네. 필요한 컴퓨터, 전원 공급, 네트워크 이런 게 다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입체적인 작전이 가능하겠죠. 왜냐? 저기에 보면은 무장 헬기도 있고 유무인 복합 체계, 나보다 상급 체계에서 하고 실시간으로 그게 모든 게 연동이 돼야 돼요. 예. 중복 공격할 필요 없잖아요. 중복 공격하면서 정작 중요한 타겟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거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거꾸로 반드시 또 필요하다. 자, 여기 보면 음향 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향 센서. 예, 자동 대응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병사 스스로는 워리어 플랫폼이다. 한 병사한테 한 2천만 원어치의 장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미 타이거고 현재 이것을 구현한 육군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미국이 제일 앞서갔지만 지지부진하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만약 우리의 육군을 이렇게 변신시킬 수 있다. 전방 12개 사단을 이거는 전 세계급의 육군이에요. 병력 숫자, 화력, 그리고 화력을 조화시키는 거, 또 재병 연합까지 포함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군대를 꿈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꿈이다. 이거 보면 볼수록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조금 여러 가지 돈들이 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만 어떤 다른 큰 계획으로서 이거를 덮어 쓰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방향을 잘못됐다. 다른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제한은 없어요. 그냥 파먹는 정도예요. 쥐가 갉아먹듯이. 예. 자, 그래서 우리 보병의 기동화라는 것이 단지 행군을 없애는 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첨단군을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다. 예, 이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그냥 세계 최고 육군이다. 이렇게 해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실현해낸다면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AI 수준이 전 세계 탑이에요. 인공지능 기술이. 그리고 자동차 산업 튼튼하죠. 조선산업 튼튼하죠. 기계산업 튼튼하죠. 전자산업 튼튼하죠. 그리고 기존에 이미 뭐 어마무시한 전차 화력을 가지고 있고 뭐 포병 화력은 말할 것도 없죠. 예. 자, 현군 같은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도 국산화됐기 때문에 지금 사정거리 연장형을 좀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기존 보병용으로는 뭐 2.5km 정도는 충분하지만 그게 K-21 장갑차에서 활용을 하려면은 저게 대전차 포 사거리 전차포의 사거리 바깥에서 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사거리를 좀 늘려야 되는 부분, 그게 크게 저는 어렵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게 또 보완이 될 것이고, 여기 나오는 K200 장갑차나 차량 장갑차에 필요하다면은 그걸 장착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걸 배속받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LAH용으로 개발된 청검 미사일, 유선 유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8에서 10km 정도 나와요. 자, 그것은 여단용 대전차 미사일로 대전차 화력으로 이미 이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그것만 해도 청이 몇 개입니까? 예. 거기다가 천무를 국산화했고, 그 천무가 뭐 폴란드나 이런 데 수출되는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모범으로 삼았던 미국의 MLRS나 하이마스 급 동등 이상은 되리라고 충분히 봐집니다. 국산화를 통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지금 오늘도 보신 것처럼 중대 차원에서도 이미 정찰 및 공격 드론이 언급되고 있어요. 예. 이러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분대원들이 가지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예.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다양한 드론을 개발하고 있죠. 즉 중대급에서 군단급까지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포병 레이더가 지금 군단급으로 예전에 수입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군단급으로 이미 배치가 되고 있고, 지금 4단급 대포병 레이더도 개발 중이에요. 예. 자,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강력한 포병 세력을 확실하게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적이 조금이라도 기미를 보이면은 그 발사 원점을 확실히 적의 사거리 바깥에서 박살낼 수 있다. 자, K1A1이 K1A2로 가고 K1A3로 가게 되면서 램제탄 같은 게 나오면서 사거리가 계속 길어져요. 정확도도 올라가겠죠. 유도포탄으로 가야 되겠죠. 그 정도면은 그런 거예요. 예, 이 압도적인 이 파괴력으로 밀어붙이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을 경멸할 수 있어요. 진짜로. 이 세상에 어떤 군대가 오더라도. 이 계획이 지금 2030년 정도인 것 같거든요. 우리 계획이 2030년 초반 정도 되면 육해공이 거의 갖춰져요. KF-21 같은 경우는 6세대가 등장을 해야 되고, 해군 같은 경우는 KDDX가 나와서 우리 주력이 되고 항공모함이 나오고, 우리가 그 정도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국방의 순위를 매기는 게 몇 등 한다든지 뭐 몇 등을 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는 최고의 전력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조금 어설퍼지는 부분이 좀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연구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외국 무기를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 쪽에 전력으로 투입될 거, 연구 개발로 투입될 것이 좀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연기는 되겠지만 일단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걸 크게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갉아먹는 수준 정도인 거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자료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꾸는 꿈은 크게 과잉하지도 않고 있는 전력을 최대한 극대화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려고 한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